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변곡점에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죽다가 살아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저 다 힘든 상황이죠. 예. 네. 11월 들어서 이제 조금 숨 좀 돌리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지속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미래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장 상황도 안 좋았었고 대외적으로도 그랬지만 국내적으로도 정말 여의도가 참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네. 사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자금 경색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국면에 있었고, 저도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회의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업계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뭐 투자를 더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연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기시감 같은 게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안 좋지? 주식이 싼 건 맞는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 속에 있었는데, 최근에 1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최악의 상황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당장 우리 표현으로 증권사들이 돈통이 마르는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증권사들은 단기의 자금을 이제 땡겨옵니다. 네. 전단체 같은 걸로. 그래서 장기에 투자하죠. 예. 그러니까 단기에 땡겨서 장기에 투자했는데 장기에 투자한 게 묶이면은 유동성 경색이 온다고 하죠. 네. 유동성 경색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굉장히 채권 시장도 혼란이 오고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동성 경색이 이제 약간 어감이 다른데 신용이 붕괴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셔야 되는 게, 애널리스트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동산을 하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당연히 저한테도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많은 돈도 아닌데도 뭐 금리 같은 조건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다는 것이 시중에.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 은행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거액의 자산들은 유동성이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소 위험한 ABCP 같은 것들도 저희들도 팔아보면 또 굉장히 리테일죠. 기관들은 투자를 못 하는데 개인들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네. 그렇지 않나요, 지현이? 아닌가요? 최근에는 조금 덜 하는데 뭐 요즘에 한전체 같은 게 너무 금리가 높다고 그렇죠. 그쪽에서 다 빨아가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유동화 시키는 과정에서 금리만 어느 정도 주면 상당히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작 시점에 주식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장황한 얘기를 드리는 거는 파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인플레도 잡혀갈 거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금융 불안정 요인들이 결국 잡혀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이러한 불안정 요인 때문에 마냥 금리를 올리는 것도 마냥 강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물론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뭐 속도는 느리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간다. 온갖 우리가 단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힘이 빠지는 느낌인 건 분명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오르게 되면 끝이 보일 거고, 끝이 보이는 순간부터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점도표가 높아져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렇죠. 딱 그 말씀이 이번 FOMC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는 이거보다 11월 24일 날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오거든요. 네. 의사록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을 받았냐면, 연준의 의원들의 생각들이 다소 굉장히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뉘앙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물가 잡으러 올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금융 불안정 요인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체한 펀드도 생기고 뭐 하여튼 돈을 푸는 징후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패든가에서 실적 현재 연준의 금리 수준이 여기다 플러스 2%는 해야 된다는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네. 포워드 가이던스에다가 QT 감안하면. 그래서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하도 요새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매크로에 대한 우려 과잉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점에서 내일 10회가 나오는 전제로 하면 오늘 되게 불안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령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려 상황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다시 2천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최소한 여기서 얼마 더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늠해 보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1800 간다 이런 얘기 쉽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요즘에 싸다는 게 확연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올라도 오른 것 같지도 않은 정도 수준이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주식이 뭐가 싸냐? 밸류 PER로 보면 싸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씀도 들어볼게요. 물론 각자 보는 가늠자가 있겠지만 가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쓰신 걸 보고 굉장히 공감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2021년 1월에 삼성전자가 9만 전원 할 때 10만 전자 간다고 외칠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1200원 정도 내외. 1100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하니까 한 83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6만 원 올라왔지만 현재 환율 적용하니까 한 41불 정도 하더라고요. 네, 반토막. 지금도 반토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여기서 강하게 산다 아니다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중국 비중을 줄이고 한국을 쌀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규모인지 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러 경로로 확인해 봤을 때 한국 증시가 매우 싸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흔들려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에 만약에 덧붙여서 어제 지점장님께서도 이제 오늘 오실 수 있냐고 하셨을 때도 환율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더 약해지지만 않는다면 쉽게 말해서 1,500원 가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시장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미나 다니면 저희가 이번에 하우스비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그림인데 이 그림 하나 첫 번째 사이클 진단에 관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저는 페이스북 같은 데 많이 소개해드리는 하워드 막스예요. 네. 하워드 막스가 사실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도 유명하지만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결국 이 어떤 걸 체크해서 우리가 이 진자 운동, 이 사람은 시가추의 진자 운동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 진자 이쪽에 와 있냐를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삼성전자가 달러 기준으로 싸져 있다고 봤을 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외에 진자 운동의 축이 어디까지 와 있냐, 네. 어느 때가 기회냐를 보냐는 거예요. 극단은 경제가 부진하고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어야 돼요. 증권사들 전망 보니까 내년에 상단 아무리 높게 봐야 2650입니다. 2600.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이따 뒤에 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보여드릴 거고 대출 기관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고 자본시장은 경색돼 있고 여기 표에 보시면 네. 근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금리가 높다는 거죠. 네. 더 중요한 건 심리적으로 투자자가 비관적을 넘어서 낙담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는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칠 때고 이게 낙담에 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1, 2주 전에 정말 낙담에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만 해도 오늘 같은 상황도 쉽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2,300 많이 가면 2,300들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같은 그때부터 갖고 다니던 세미나인데 일단 매수에는 굉장히 무관심해집니다. 그때 매수 그렇죠.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갈까 이런 얘기가 주된 화두가 되죠. 근데 사실 실적도 안 좋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안 좋아지죠 막. 네. 그리고 자신데 이제 중요한 요구되는 행동이 뭐냐? 여기서 막스가 주장했던 거는 리스크가 이때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라는 걸 정의할 때 우리 여의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뭐냐는 거예요. 리스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저희들 같은 소위 어깨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책 보잖아요. 그러면 흔히 리스크는 변동성으로 정의되죠. 그래서 그렇죠. 표준 편차 같은 걸 리스크로 봐요. 근데 그거는 소위 재무에서 말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그루들이 했던 유동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안전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안 다칠 정도. 안 다칠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쟤들 무슨 말이냐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하면 대들 위험이 있어 기회가 있다 온갖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변동성이 위험이라는 거는 그래서 괜찮은 문제죠.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단지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리스크가 낮다는 거는 하여튼 좀 이러한 소위 그런 게 확보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는 사람들이 일반적 특징이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 속에 빠져 있는데 사실 이때는 오히려 굉장히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면 필요한 건 오히려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역설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중해지는데 사실은 공격해져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강세론자도 막 떨어지는 과정에서 막 버튼을 눌러요. 매수 버튼을 누르다가 저점에 올 때는 매수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아니, 항상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한 번 더 빨려서 좀 괴로웠고 지금도 뭐 알 수 없죠. 뭐 지원장님이 오늘 이 프로에 불러서 바로 왔던 거는 어디 이렇게 불러도 이제 가고 싶지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시장에 대해서 제가 견제하는 어떤 스탠스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휘말리기 쉽지는 않은데 그냥 하여튼 휘둘리기 쉽지 않은데 오늘 하여튼 또 진현장님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왔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사실 너무 적은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 수용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뭐 여기서 진짜 많이 빠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원이 깨진다고 하면 지금은 올라가서 그렇지만 지난번 저점에서는 10%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고민은 이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튼 잠깐 말씀은 극단의 값에 왔다면 하여튼 마크스가 했던 것처럼 변화에 민감해져야 되는데 이때는 굉장히 변화에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이때는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냥 우리가 지금이 꽤 올라왔죠. 밸류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당장 뭐 여기서 3,000가 오른 장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이럴 때는 자꾸 시장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처음에 삼성전자만 오르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순환이 진행될 거고 뭐가 좀 더 매력적인 가치가 남아있냐를 찾는 게임이에요. 저희 두저즈 게임처럼 시작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애써 외면하는 그리고 이것은 될게 바운스야. 이건 의미가 없어. 아마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기간 동안 수익률 게임은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본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전제가 뭐냐면 이 모든 거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시스템적 위기상으로 안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스템적 위기상으로 아니라고 보는 거는 가끔 그래요. 한국이 저번에 이제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딱 터지니까 다들 이제 제2의 리만이다. 그러니까 뭐 지연님 기억에도 뚜렷하겠지만은 날짜까지 기억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리만이거든요. 9월 15일. 우리가 2008년 그날을 저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나고 나서 그날이 엄청난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 그때가 엄청난 걸 아는 사람들이 기억 속에 이게 리만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신기로운 건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난리가 난 뒤에 다음 달에 주가 바로 올라갔어요. 보통주 자본주 비율을 봤더니 이건 뭐 어떻게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 가지 IB 부분의 적자가 컸었고 뭐 돈을 태워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뭐 이건 별거 없네? 뭐 이런 느낌. 이전에 뭐 어디 있었죠? 영국도 처음에 어떻게 했던 간에 영국이 마치 파운드가 무너질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소로스를 연장했죠. 소로스가 이 파운드를 공격했었고 큰일 났어. 그러나 갑자기 또 이것도 스르륵 가라앉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냐면 다들 유동성을 확보해 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그림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이번에 연준에서 항상 금융 안정성 보고서라는 게 5월과 11월에 나오는데 그냥 데이터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1월에 나왔으니까 며칠 안 됐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뭐 사실 자산을 줄이니까 좀 줄었죠 유동성이. 근데 우리가 금융위기 때는 이게 거의 한 자리 4%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은 20% 몇 프로예요. 은행이 돌려달라는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말씀드린 거냐면 어딘가에 이걸 갖다 신용의 어떤 붕괴보다는 유동성이 약간 경생됐던 건데 유동성의 물꼬를 틔워주면 이게 안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위기의 선두에 있는 게 뭐였을까? 그래서 갑자기 메리츠 증권 같은 게. 어제. 폭등했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국내 상황이에요. 이게 국내가 최근에 너무 악화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IMF 얘기도 하고 뭐 리만 얘기도 하고 막 온갖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전 당사자예요. 그리고 제가 뭐 그런 소속의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증권사 저축이나 캐피탈 힘들죠. 여긴 힘들어요. 중소 대형 사과들 이렇게 이 A2 등급 증권사들은 전단체 거래가 안 돼요. 아예 그 자기 채권을 발행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단기로 채권을 발행해서 금리가 왜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냐면 단기로 해야
싸게 조달하니까 이걸 막 돌렸는데 나머지는 장기로 투자한 것들은 유동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매장인도 그렇죠. 뭐 부동산들도 있죠. 막 꼬였는데 정부 의지가 중요하고 첫째. 네. 두 번째는 유동성이 정말 있냐가 중요하죠. 이 그림 보듯이 정부 의지는 확인됐잖아요. 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네. 대표적으로 확인된 게 뭐냐면 흥국생명 이슈예요. 네. 그냥 이 정도 말하면 정책 당국이 굉장히 강력하구나. 중요한 건 문제는 또 은행은 신용 유동성을 보면 은행은 뭐 유동성이 뭐 남아도니까 은행은 지금 돈이 너무 많고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흥국생명이 이번에 콜을 다시 행사하게 된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면 원래 안 되는데 보험사한테 RP를 발행하게 해준 거예요. 그 원래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예, 정부의 의지라는 건 안 되는 걸 되게 해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대놓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원인 생명 다 이렇게 하겠구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마불사가 아니라 소마불사예요. 그렇죠. 흥국생명 큰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도 건드려, 조그만 것 흔들면 크레딧 문제가 생긴다 보는 거죠 지금. 네. 심플한 거예요 지금. 유동성의 물꼬를 틔워주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는데 결국 유동성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곳이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은 뭐 전혀 리스크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은행이 최근에 예금 경쟁이 벌어져서 금리를 막 올리고 이거 있지만 돈은 계속 쏟아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한이 이건 제 생각인데 다들 뒤었잖아요.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렇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뭐죠? 제가 이제 요새 세미나 다니면 꼭 하는 얘기예요. 집행기관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 머리 아프지 않냐 당신들 부동산에다가 맨날 장에다 매장인에다가 뭐 대체해놨는데 유동화 박상 하려고 해도 되냐는 거죠. 유동화하기 쉬운 순서를 보면 주식이 이렇게 후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유동성도 포트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여튼 최악의 어떤 신용적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뭔가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향후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 시장을 바라볼 때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 안 좋을 것이고 주가가 괜찮아. 그게 좀 반증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우리 흔히 어떤 것에 반증할 수 있다는 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항상 저도 항상 철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편인데 결국은 우리가 포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소위 반증 가능성이 가장 핵심인데 만약 실적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안 되는 거라면 왜 삼성전자가 오른 거죠? 반증이 나왔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은 내년 1분기까지 실적 그렇죠. 안 좋죠. 완전 재고를 지금 하나도 안 떨어뜨니까 역사상 가장 빠른 재고 증가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이게 안 무너지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은 지금 숫자는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지켜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매력 이런 거를 주시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여튼 근데 여하튼 이런 경우여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국이 또 뭐 사단이 나면 그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번에 된통 당했어요. 저도 미국 금리가 지금 5%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렇게 갈 수가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또 오늘 어떤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랑 얘기하면서 했단 말인데 사단이 났냐? 사단이 났죠. 어디서 났냐면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단이 났구나. 지금 가상화폐 버블 갔다가 붕괴됐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끝났구나. 금리가 더 올라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냥 가상화폐 시장이 일종의 이번에 튤립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일 뿐이고 여하튼 내년에 바라봤을 때 과연 그러면 좀 물가가 잡힐 거냐. 근데 뭐 이거저것 가져왔지만 사실 저는 뭐 어떻든 간에 내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 물가가 안정화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다음 그래 보시면 뭐 2% 가고 이렇지는 않았겠죠. 상당히 낮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4% 안까지도 내년 상반기 안에 들어갈 확률을 저희들이 이번 전망에서 제시를 했는데 뭐 저번에 여기 왔을 때도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갈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아마 그때 한참 제가 천연가스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사람들 그때만 해도 또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안 잡힐 거라고 했었고. 그거 지금 3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들 많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집값이었죠. 근데 집값은 제가 봤을 때는 무기지금리 7%예요. 집값도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진로 같은 여러 가지 임대료 지수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사실은 인건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는 후행적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야 이게 인건비가 어떻게 잡히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 단초도 최근에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알아서 대량 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후행적으로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상당히 고용 지표들도 진정돼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 이코노 베이스의 분들은 이제 과거 사례를 이제 비교해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당연히 70년대 인플레 하면 70년대니까 인플레 갖다 쓰는 순간 딱 나오는 게 소위 임금 관련된 코스트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70년대에는 노조가 매우 센 시대였어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빌리 엘리엇 같은 거 영국 맨체스터 배경 나오는데 그 당시에 결국 신자유주의가 나왔던 배경도 노조가 너무 세서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임금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임금이 올렸던 주된 주체가 빅테크였거든요. 일종의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머도 필요했었고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난 마케팅 인력 또 VC 인력 막 이런 쪽들이 어마어마하게 임금을 올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뭐 다 떠나서 그냥 오늘 아침에 확인된 것만 해도 메타 페이스북이 10,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가면 여의도를 봤더니 뭐 조심스럽지만 뭐 이 특정 사례를 제가 확대 해석하는 걸 수도 있지만 신은 뭐 전에 알던 어떤 그런 VC 같은 거 쪽에 있던 애들도 갑자기 놀게 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요즘. 그러니까 네. 프로그래머들도 풍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 임금을 많이 올렸던 층에서 해고가 나오고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녹음을 했는데 네. 또 내 아침 냈더니 또 뭐 헤드라인 CP가 뭐 8.2가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뭐 뒤집어지고 근데 그렇게 너무 매크로 갖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Navigate the Noise라고 버인스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소음은 장기 투자자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는 쌀 때 접근하는 게 장기 투자자고요. 네. 그 쌀 때 접근해 사놓은 다음에는 소음을 멀리해야 된다는 아주 심플한 얘기를 끝없이 그 책에서 반복한 내비게이트 노이즈에서 얘기하는데 그 노이즈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매크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물가가 그 레벨에서 안정화된다면 사실 저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뭐 내년 이렇게 누가 좋게 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문하셔야 돼요. 작년 이 시점에 물가가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금리 5%는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걸요, 정말 진짜.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해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정말 많이 가요. 3.5 봤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2.75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굉장히 놓친 부분인데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물가가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레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이제는 금리가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안 가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가상화폐도 박살났지만 네. 소위 오늘 막 카카오가 돌아서도 자신이 별로 없는 거죠. 당장은. 그렇지. 제가 이건 주주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밸류가 비싼 주식들에 대해서는 특히 플랫폼 기업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대표적으로 그 가늠자가 뭐냐면 아크를 보면 네. 정말 끝이 없잖아요. 지금 어느 테슬라 정도? 마지막 대장이었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그러니까 테슬라도 네.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계속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 가상화폐 시장이거든요. 근데 하나 왜 걱정을 했냐면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을 찾다 보면 사람들이 가상화폐가 나오고 가상화폐가 혹시 실물이나 금융시장과 연계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연계는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체 생태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골 때리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네네. 자기들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서 네. 이 생태가 이쪽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가 신뢰가 없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자체로 올라서 장체로 붕괴돼 버렸고 네. 이쪽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테슬라 말씀을 왜 드렸냐면 테슬라 이상의 연동이 좀 되어 있더라고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보유하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나스닥에 그런 연동된 기업들, 우리나라에 특히 연동된 그 게임 관련된 몇몇 기업들은 되게 불안한 거죠 앞으로도. 네네.
조심스럽네요. 이 말 괜히 했나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굉장히 시장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소위 성장 스토리는 결국 내러티브에 의한 시장이었거든요. 우리도 유행했었잖아요. 내러티브라는 단어가. 네. 굉장히 내러티브보다는 넘버가 집중하는 시대. 제가 계속 한참 강조했던 세미나 주제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숫자를 보면 이제 굉장히 다음 페이지 보면 그래 당신 말대로 넘버를 봅시다. 경기 침체가 오는데 뭔 얘기하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